평균 이하들의 발전 로그. 평말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33. 이번 팟캐스트는 뭐 기다리던 날이죠. 뭐 그 이제 팟캐스트 초반부에 이제 그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 섞어서 얘기했는데 우리 그 저자 이제 필명은 타마이시고 본명은 홍성옥 선생님, 작가 선생님인데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홍성옥 작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 책은 소설책이고 성옥이가 이제 타마라는 필명으로 쓴 수상한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평균 이하인 홍성옥이 소설책을 썼단 말이야? 하지만 평균 이하도 소설책을 쓸 수 있다. 제가 이 그 성옥이가 이제 소설책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물론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었죠. 지금처럼 자주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연락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때도 형 요즘 소설책을 제가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진짜 대학교 때부터 소설 쓰는 소리 하고 있네, 소설 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소설을 쓰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감격에 겨워했었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성우가 이제 소설책을 출판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사실 뭐 신춘문예 이런데 뭐 내셨나요? 신춘문예는 네. 조건이 안 됐고. 네네네. 아무튼 자체 출판을 했어요. 네네네. 뭐 어쨌든 이렇게 자체 출판을 하게 됐고 뭐 어쨌든 제가 뭐 이 매거진이나 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 성옥이가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냈다는 소식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성옥이의 이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자비로 책 열심히 이거 얼마나 쓰셨죠 이 책을? 양이요? 분량? 아니 그 횟수로 뭐 연도 뭐 아니면은 뭐 기간. 시나리오 완성은 좀 됐었는데 아무튼 총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2년. 네. 2년 동안 장장 2년 동안 때가 날 때마다 이제 쓴 이 책을 커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저는 뭐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뭐 재미없으니까 멘탈 트레이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우에다 장난을 했지만 저는 굉장히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거는 좀 장난이었고 이 책 그냥 오랜만에 진짜 소설책 요즘 뭐 이 인생 마음 공부에 대한 책 읽고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지만 어쨌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랜만에 읽는 그 소설책이었지만 이 작가의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완벽하게 성옥이가 썼다는 얘기를 생각을 배제하고 타마가 썼구나 이거는. 나는 타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타마라는 분이 쓰는 거야. 하지만 이 타마라는 작가분의 내면의 이 순수함. 근데 조금 세상이 찌들었는데 근데 그 타마라는 분이 진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길은 이 행복과 상생의 길이 아닌가? 근데 타마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살짝 이 그 역행자랑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 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돈과 경제적인 이 사회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나아가고 성공하고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미끼로 이제 미끼 아닌 뭐 그 소재로 이제 활용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스마트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던 책입니다. 저도 이제 쓰면서 읽고 이때 생활 패턴이 무너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한쪽 한 장을 쓸 때 내가 아까 자율신경이 무너져 있으면 이 책을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썼단 말이네. 진중하게. 네, 그러니까 한 장 쓰려고 막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카페도 가기도 하고 혼자서 명상도 하고 했는데 술을 한 잔 이제 회식 때 먹고 나면 진짜 한 5일 동안 제 조건이었어요. 5일 동안 펜을 안 잡았어요. 대박이네. 이건 내가 제대로 담을 수가 없다. 근데 5일 또 지나면 내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자율신경계가 돌아오지. 네, 또 모순이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읽어요. 한참 전부터.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게 힘들었고 몇 장 썼다가 다시 다 지워버리기도 했고. 진짜 몇백 번을 읽었겠네, 뭐.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결론을 완성하고 이제 쓰면서 내가 내 걸 다시 읽으면서 슬픈 장면에서 내가 울었어요. 주인공이 너무 슬퍼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비록 썼지만 저도 지금 다시 읽었을 때 제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고 저도 타마라는 사람의 세상이 어땠을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커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팟캐스트는 뭐 몇 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가인 타마 선생님을 모셔놓고 이 어떻게 보면 작가인 타마 선생님의 얘기를 이제 아니면 뭐 모티브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사건에 뭐면은 그 이제 이 아이디어의 발단 이런 걸로 이제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안 그럼 같이 고민해보고 좀 프리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토크쇼이지만 거기에 작가 선생님의 이제 견해를 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같이 이제 고민해보는 이런 이제 시간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리고 제가 책이 좀 여분이 집에 있어요. 댓글로 댓글이나 저희 메일 이벤트 그래서 댓글이나 메일로 이 책을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다면은 이게 굉장히 장편 소리거든요. 네이버 근데 단기간 베스트셀러에도 잠깐 올랐었어요. 주변 분들의 힘으로. 왜 이렇게 웃어요? 주변 분들의 힘으로. 근데 베스트셀러도 잠깐 올렸었고 지금 실제 뭐 교본 문고도 있고. 쿠팡으로도 살 수 있잖아 이거. 네, 나 쿠팡으로 샀어 이거. 근데 이벤트로 선착순 한 분도 안 달릴 것 같긴 하지만 5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택배로 메일을 이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메일로 답변 이제 제가 드릴 거고 그럼 주소랑 이제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택배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불입니까? 아니요, 제가 내야죠. 오, 대박이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아니면은 쿠팡으로 이제 근데 이건 뭐 책 홍보는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고요. 쿠팡을 구매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서도 어쨌든 뭐 그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쓴 책 근데 오늘 커버하는 이유는 내가 쓴 책을 이제 우섭 브라더가 해석해주면 난 재밌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난 내 책 커버한다 해서 내가 책을 안 가져왔어. 나 핸드폰에 내가 예전에 편집한 원본으로 나는 봐야 돼. 그래서 그만큼 허술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차피 뭐 작가 선생님이 모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 선생님 책을 안 갖고 있어도 되지. 근데 뭐 일단 내가 페이지를 얘기해주면은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그 300페이지 정도 돼서 일단 진행해보자. 한 번에 커버는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제 멘탈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최대한 이제 열심히 저도 이제 커버를 준비를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시작할까요? 네, 한번 우섭 브라더가 알아서 해봐. 나는 몰라. 소설책 커버는 안 해봐서. 오케이, 렛츠고. 우리 팟캐스트에 소설책 커버하는 건 처음이니까. 자,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로 저자는 30대까지 다른 사람들처럼 상처가 많았습니다. 뭐 상처에 대한 얘기는 팟캐스트 좀 1화였나 2화였나 우리 자기소개에서 좀 커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 나의 아픈 마음을 들여다보며 또 누군가의 아픔을 안쓰러워하며 여기 조금 불풀렸네요. 네, 2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아니야, 10년 전부터 이거 시나리오가 있었어. 기본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쓰기 딱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2년이 2012년도 내가 2012년도에 이거를 시나리오를 완성시켰었거든. 아무튼 대학교 다닐 때네. 맞네. 있었어. 그렇게 완성된 이 책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자는 지금도 일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일상 속에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당신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당신과 언젠가 만나게 될 타마. 만나버렸네. 만나고 있습니다. 수상한 천국. 네, 저자 타마가 쓰신 책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책은 이제 바로 이제 뭐 목차가 나오고 바로 들어갑니다. 책으로 1장으로. 1장은 이 천국을 만드는 사나이라고 해서 이거 뭐 저희가 이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제 읽을 부분은 읽고 중요한 부분은 읽고 그다음에 그 전후 내용은 이제 저와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알려주세요. 네,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입니다. 13년 전 이재용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2년 동안 개발한 모바일 기본 설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그 기술에 대한 로열티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의 인공지능과 디자인, 성능에 대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 이재용은 인간이 적당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능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필수 기능인 전화통화, 문자, 위치 추적 등
위치 추적 등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설정 시간 동안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설정 시간 동안은 어떤 방법을 가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제어가 되지 않는 알람과 비슷한 단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Find Me로 불린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이재용이라는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인데 그 이제 지금 유명한 또 세간에 계신 이제 이재용 분이 계시잖아. 그 이재용님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근데 모티브는 좀 얻으셨나요 거기서? 아니요. 전혀 상관. 그죠. 이제 왜냐면 기업가니까. 뭐 그런 거 이제 모티브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용은 완전 그 이제 관련 없는. 그 성호기가 만들어낸 이제 그 소설 속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제 이름이 이재용일 뿐이고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마크 저커버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앱을 개발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타고난 이제 지능과 이제 센스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금 밑에 읽어볼 건데 어쨌든 이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학습 참여율을 높이며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 기능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교육기관은 일제히 학부모들에게 해당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대대적으로 권장하였고 곧 학부모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학생뿐만 아니라 자격증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해당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스폰은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 기능은 현재 스마트폰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제2의 자아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이 인간의 삶의 필요 이상으로 개입한다고 생각했던 이재용의 아이디어가 그에게 큰 돈을 쥐어준 것이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재용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제 부를 축적한 그런 이제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실제로 이 기능이 아직도 없어요. 근데 나는 사실 이거를 내 사업 계획서까지 썼어요. 아 그래? 이거 파인드미 개발하려고. 근데 내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탐탁치 않다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면서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개발해 가서 애플이랑 갤럭시에다 둘 다 제의해서 돈 벌어라라고 해서 이거 그냥 스포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 기능을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Find Me라는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Find Me라는 앱을 만들어주셔서 파세요. 네, 수백억 받으실 겁니다. 팔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백억까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인을 잘 알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강원도에 있는 별관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약속한 날짜, 약속한 그곳에서 그녀는 어느 나이든 기업인을 만나게 되었다. 장학금의 조건은 대학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 해당하는 기업에 입사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는 퇴사나 이직이 자유로운 협약이었다. 그녀는 본인의 상황에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즉시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학업에 전념했다. 그녀는 졸업하기를 남보다 6개월 먼저 취득하며 졸업했다. 나중에 그녀는 장학금 면접을 받던 기업인이 이재용에 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략 눈치채긴 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다. 강윤서라는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입사하고 보니 생각보다 선진적인 경영 문화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성공으로 규모가 확대되어가는 이재용의 회사가 마음에 들었고 지금까지 그와 함께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용을 서포트하시는 분이네요. CEO와 COO를 겸하고 있던 이재용은 CFO 자리에 강윤서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으나 그녀는 끝없이 사양했다. 이재용은 본인의 업무를 나눠주는 비서로서 강윤서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기업 내부의 분위기는 강윤서를 기업 2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CFO 자리는 김보경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윤서가 이제 이재용과 신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서인데 이재용은 이제 CFO 자리를 강윤서에게 물려주고 싶어했어. 근데 CFO 자리는 김보경이라는 이제 새로운 제3인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지. 김보경은 묵묵하지만 은근히 무리를 이끄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카리스마도 있었겠네요. 그는 이재용의 의지대로 회사의 뒷받침을 해주고 전략적인 인물이 되어 주었지만 기회주의자였으며 철저하게 본인의 무리를 챙기는 성격이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화끈한 리더십이 있나 보네요. 그는 이재용이 가정용 클린룸 사업에 투자할 당시 영입되었다. 클린룸 사업까지 했었고 그리고 4년 전 핵심 글로벌 마케터로 임명되었으며 머지않아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이재용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강윤서와는 냉랭한 관계였다. 자, 강윤서와는 조금 냉랭한 관계이지만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자, 됩니다. 김보경이 여기서 내가 네. 쓰면서 나중에 나도 약간 생각을 해봤던 건데 일부러 약간 그 복선인데 김보경이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아, 남자입니다. 아, 김보경이? 네. 어. 김보경은 남자입니다. 나 왜 김보경을 여자라고 생각했지? 이름이 이제 여자 체니까. 어. 이것도 뭐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읽으시죠. 네. 네. 자,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 1장에는 이재용이란 주인공이 이 기업을 이제 브릴리언트 아이디어를 갖고 작기 시작했지만 점점 기업을 키워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기업체를 점점 키워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강윤서는 본인이 영입한 인재이고 그 영입한 건 이제 제가 읽었으니까 김보경은 네. 글로벌 마케터로 만났다가 이제 새롭게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을 영입한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 좋아. 회사 건물, 자 20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회사 건물 생각공원으로 향하는 이재용의 뒤를 쫓는 강윤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듯 씩 웃으며 따라 나섰다. 아, 생각공원이라는 장소가 나오네요. 조금 읽어줄래 거기? 따라오고 있어? 아, 근데 여기 생각공원 입구에 들어선 이재용은 오랜만에 공원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환상적인 공원에서 수많은 직원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몇몇 사람은 이재용을 오랜만에 뵈서인지 빤히 쳐다보기는 하였지만 회사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이재용의 생각공원은 이재용이 만든 한 가지 철저한 규칙이 있었는데 절대 누구에게도 인사 또는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됐다. 즉 함께 온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입장한 사람과는 대화가 금지됐다. 이거 진짜 재밌는 그 발상을 생각했어. 이 직원들의 그 생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공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가 이름 지은 이 생각공원은 뭐 같이 공원 갈래 하면 그 사람과 대화가 돼요. 거의 이제 운치가 좋으니까. 하지만 생각하기 위해서 갔던 기존의 인물들한테 생각을 방해하면 서로에게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그 대표이사님이어도 인사조차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던 요 그 생각공원이 근데 또 이제 좀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22페이지에 생각공원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AL그룹을 다니고 있는 사원들에게는 자부심을 품게 한 복지시설이었다. 가끔 해외에서 바이어가 오는 경우에도 출입이 허용되었는데 그때마다 바이어들은 감탄을 자아내고 본인의 그룹에도 건의에 모방한 공원이 몇몇 생겨나기도 했다. 채용 박람회나 취업 사이트에서는 생각공원이 사진이 가장 앞장에 소개될 정도였고 실제 생각공원에 가고 싶어서 입사를 지원한 사원도 여럿 있었다. 이 생각공원을 이제 관리해주는 분도 엄청 프로페셔널한 분이 관리를 해주시고 뭐 그 얘기까지는 이제 일자겠지만 엄청나게 이제 그 큰 공원에다가 이 회사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리고 사원들이 릴렉스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해내고 뭐 이런 공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AL 그룹이라고 하는 건 이재용의 그룹 이름입니다. 아, 네. 자, 24페이지에 이재용이 이제 플랜이 이제 점점 이제 나옵니다. 저는 저희 그룹 핵심 계열사의 인력과 기술 특허, 자본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타국의 기업들과 거대한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용의 이제 장된 플랜이 이제 서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기술 개발을 나열하고 나열된 필요 기술을 경쟁이 아닌 융합으로 개발에 돌입하는 거죠. 각 다국 기업과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본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통합적 개발에 도입한다면 엄청난 속도로 혁신적인 기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재단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 분야에서 얻어낸 극도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재단에 참여한 지분에 따라 로열티를 각기 다르게 지불해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은 돈을 받고 각 기업의 수익을 위해 활용되기는 하겠으나 최빈국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곳에는 무료로 선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재단에 도움이 되어줄 거로 생각해서요. 저는 기부 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따라오고 있나?
그럼 이재용 부분 좀 읽어줄래? 이제 저는 기본 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픈 소스를 이제 이렇게 다 오픈 소스처럼 나눠서 이제 융합 개발을 하자고 했더니 이제 반대하는 그 반대자가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재단에 도움이 나중에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냐? 이재용이 저는 기부 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만든 재단이 언젠가 상징성을 갖게 된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그 도움을 기반으로 성장해서 우리 재단의 인재로서 활약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인재들을 활용하여 기술을 만들게 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고마운 줄도 모를 거예요. 안다고 해도 그 재단은 막대한 손실을 겪을 거고요. 제가 만들려는 재단의 선의는 많은 직간접 경로를 통해 세상에 이제 공개될 거고 점차 동참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기술 융합으로 그 기술을 나눠 가지고 돈을 다시 벌어들이는 거 정말 단순하죠. 최종 필수 기술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의 기회 정도는 부여할 수 있죠. 모바일 기기는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 기기를 기반으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고 있듯이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인간의 필수 요소는 10가지예요. 그 10가지를 전 세계 어디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재단의 기술 개발 목표입니다. 이 필수 10가지를 풍족하게 얻어낼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결핍된 이들에게 결과물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선 저의 구상으로 필수 10가지는 물, 음식, 보호공간, 의료, 질병, 장애, 교육, 위생,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입니다. 아이, 참 많네요. 네, 조금 안심되는 부분은 저희 그룹이 이미 10가지 분야 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설마 회사의 핵심 기술들을 재단에 참여한다는 회사들과 공유하려는 건 아닌가요? 나중 문제지만 그렇죠. 그 양이 많을수록 다시 회수해오는 기술과 자본은 많아질 테니까요. 저 10가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네요. 네, 이미 방향은 모두 잡았습니다. 함께 해줄 그룹들과 자본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 10가지를 세상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 또 그것을 세상 모두에게 기부하면 그것 자체가 수익이 될 수 있다니. 대표님. 네? 솔직히 돈 벌 생각 없으시죠? 그냥 그러한 선행의 기술 발전들은 유니세프에나 맡기고 저희 그룹만 신경 쓸 수는 없나요? 모두 세상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세상에 돈이 필요 없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갈 때쯤이면 비록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지구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일단 전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정말 성옥이 나올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거를 뭐 소설이니까 책 제목이 수상한 천국이잖아. 근데 나는 이 책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파트를 읽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천국으로 이끄는 이걸 그러니까 소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읽어 나갔는데 이 부분을 이제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이재용의 그 일단 어떤 주인공의 이런 그 포부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포부를 이제 딱 짚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단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설립을 합니다. 그 38페이지 가주세요. 38페이지에서 인물들이 대화가 많으니까 우리가 역할을 나누니까 훨씬 이해하기 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38페이지까지 내용이 우여곡절 끝에 이 재단을 뭐 예를 들면 회사원들과 무슨 막 이 그 같은 팀원들과 이 뭐 임원들 다 반대를 했지만 재단을 설립을 했어. 재단 설립하고 나니까 일론 머스크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이게 실존 인물이잖아, 그지? 그 일론 머스크까지 재단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밝혔어. 왜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걸림도 없는 것이 일론 머스크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스타링크 뿌려버리잖아. 그리고 화성을 가려고 하잖아.
이때 화성으로 가려고 했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요, 이때는 화성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도 전 인류의 돈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뭐 돈 전 세계 1등 부자가 된 적도 있었고 한데 그 조립식 주택 지어가지고 살고 맨날 소파에 자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이미 그 선을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스타링크 뿌려가지고 그 이제 원활하게 이제 전쟁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와이파이를 그냥 공짜로 공급하고 위성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화성으로 가려고 한 그러니까 와 성욱이가 이 책 썼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을 얘가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여기서 딱 모티브를 일론 머스크를 잡았다는 게 난 신기하더라고. 나도 신기해. 그래서 4년 전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때 무슨 사업을 나는 했었냐면 그 지구 쓰레기 있잖아. 핵심 사업은 지구 쓰레기를 우주로 날려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방사능처럼 치명적인 독극물 이런 걸 그냥 우주로 버려버리는 거지. 지금 뭐 스타링크를 뿌리고 있고 화성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냥 지구의 최악의 쓰레기들을 우주 저 멀리 그냥 버려버리는 역할로서 이제 그 사업도 이제 한다고 난 표현을 했어. 오케이. 자, 이 38페이지. 머스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머스크 여기서 그 영어 안 합니다. 한국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머스크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술의 규모와 실력을 단시간에 키워 언젠가 세상을 뒤엎을 날이 오겠죠. 그 기술이 경지에 다다르기 전까진 긴 여행이 필요하죠. 그 발걸음을 저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재용이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론 머스크가 네가 이재용 역할을 해줘. 일론 머스크, 이재용, 당신은 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죠?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지구에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세상은 천국이길 바라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지구에 남게 될 테니까요. 저의 정신이나 영혼 또는 분명 중력에 의해 이 세상에 저는 흡수되겠죠. 어디에선가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저희 부모님 또한 어떤 질량으로 저와 함께 존재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저희 부모님은 지금쯤 다시 무언가 일부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하나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은 사람이면 세상도 좋아지고 제가 똑똑해지면 세상도 더 똑똑해진다고 생각했죠. 내가 편리해지면 세상도 편리해지고 내가 친절해지면 세상도 친절해진다. 그래서 바꿔보자 생각한 겁니다. 아주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철학이 아닌가요?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념일 수 있겠네요. 저와 조금 닮아서 신기하기까지 해요.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말이죠. 와, 여기서 나는 좀 깜짝 놀란 게 왜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얘기가 이제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윤회도 얘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네가 그 불교 공부를 안 하는 애가 불법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놔가지고 근데 이제 점점 이 구체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이 이야기에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지 지구가 돼가는지. 그렇지.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서 43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눈치 없이 계속 그녀를 핥는 동진이는 김범철 공원장이 떼어냈다. 재용 씨, 왜 우리 에티오피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을까요? 왜 수많은 국가가 재용 씨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구애할 때 왜 저는 애원만 하면서 미안할 정도로 받기만 하는 걸까요? 더 이상 애원할 명분과 염치도 없다는 것이 왜 이렇게 서글프고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동안 당신의 도움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용은 주주 대통령을 일으키고 손수건을 건네주었으며 등을 도닥이며 위로해 주었다. 어려움을 보고 돕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축복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이고 도움을 주는 것은 그보다는 더 작은 용기입니다. 국내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권에서도 만남 요청이 쇄도했다. 이재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대통령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를 차지했다. AL그룹의 주가는 한동안 사상 초유의 고공행진을 벌여졌다.
이재용은 짧은 기간 동안 3번이나 AL그룹 주식을 액면 부담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거치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AL그룹 홍보팀은 국내, 국외 언론사와 정치권에 계속 쏟아진 질문대 답변에 진땀을 흘렸으며 이재용은 어떤 계획도 노출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제 이재용이 세웠던 플랜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재용은 환원을 생각했잖아. 이 거룩한 플랜에 결국에는 그 이제 키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는 이 지구는 하나이고 이 연민과 이 희생 뭐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환원을 하는 게 이재용이 어떻게 보면 원이었기 때문에 서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재용이 그 재단을 세우고 일론 머스크가 동참을 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전 세계 모든 대통령 정치권 할 것 없이 싹 다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재용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이재용이 무대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야. 44페이지입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존 NGO 단체들의 반발이었다. 아 이거 당연하지. 나 이 부분 잘 짚었다 생각했어. 재단 사업 소식을 들은 엿들은 NGO 단체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기술과 자본의 단합을 정의라는 요소로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비열한 경제 행위다 라고 말이다. 또한 자본과 기술 단합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을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수익을 추구하는 재단은 한계가 있고 미래 경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의 플랜이 NGO 입장에서 보면 야 니네 돈 벌려고 하는데 무슨 NGO 활동을 하고 있냐. 이게 뭐야 완전 이거 거짓말이네 사기네 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지. 그 밑으로 내려와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동연합 수장이 되어버린 이재용은 계속 기술력을 독점하려는 음모와 세계 경제 붕괴에 대한 공포에 대해 중간 발표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기술연합재단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술연합체의 최고의 수장이 될 것입니다. 저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초기 투자금이 회수되어 수익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서 결국 최대의 수혜자는 현재 참여 기업들의 수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의 약자와 우리의 후손이 그 수혜의 대상입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기업들은 모두 훌륭한 가치와 자산을 투자하기로 한 선의의 기업들입니다. 현재 NGO로 활동하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신 이 세상 모든 분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최고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들이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으게 된다면 NGO만큼의 세상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일정 부분 저희에게 투자가 되기도 하고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 원동력이 저희 기업들의 핵심 가치는 아니지만 톱니바퀴를 돌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하고 향후 환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만약 단순한 시장 경제 속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독점을 목적으로 했다면 누가 봐도 효율적이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요양원에 계시는 마음으로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외에 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삶은 행복해야 하고 삶은 놀이이며 삶의 다음인 죽음 또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모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조금 더 이롭게 제가 쓰이고 조금 더 재미있게 사는 것이 저의 목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삶에 대한 놀이와 열정이 끝나고 나면 남은 것은 모두 돌려드리고 최후에는 좋은 재단을 후손에게 남겨 세상의 보탬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름 지었습니다. 프로젝트명 헤븐 프로젝트, 약자로 HP, 연합체 이름 헤븐 파운데이션, HF. 제가 죽을 때쯤 여러분께 천국을 선물하겠습니다. 부디 믿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공유한 이재용은 순식간에 영상이 기사화되며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더욱 큰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날 강윤서와 함께 포장마차에 가게 되었다. 아, 네. 여기서 이건 되게 중요한 연설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커버를 했고
이재용의 그 이제 마음이 딱 그 이제 드러나는 본격적이고 조금 확실한 파트였던 것 같아. 이 부분이 나의 생각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이런 단체는 없지 않나, 그지? 이익 단체인지 영리 단체인지 비영리 단체인지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 속에서 이재용 어떻게 보면 조금 하이브리드 같은 영리 단체이지만 비영리 단체의 목적을 두고 비영리 단체처럼 활동을 하지만 영리 단체의 일은 또 하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야 그거 무슨 아니야? 라는데 이재용이 이렇게 반박하는 거야. 어쨌든 자신의 모든 걸 다 오픈하면서, 그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커버를 했고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강윤서가 아까 프레시테리아에 왜 안 들어오셨어요? 한참 동안 기웃거리길래 누구를 찾나 했거든요. 강윤서가 말했다. 잠깐만. 58페이지. 아까 프레시테리아에 왜 안 들어오셨어요? 한참 동안 기웃거리시길래 누구를 찾나 했거든요. 강윤서. 프레시테리아가 뭔지를 말해줘도 돼요? 프레시테리아 말해주세요. 프레시테리아는 제가 이제 생각한 카페인데 이제 먼지와 이제 먼지가 없이 습도가 조절되는 이제 그런 맑은 공간입니다. 미래의 카페인데 바닥 아래로는 이제 약간 물이 흐르고 위로는 이제 공기가 흡입되면서 계속 이제 순환되면서 이제 안에 습도도 좋고 실내지만 약간 숲속에 있는 느낌. 생각공원처럼 이제 성호이가 이제 만들어낸 그런 그 이제 프레시테리아. 근데 그거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강윤서가 말했다. 최민식 기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이재용이 말했다. 오늘 허락해 주시면 조금 일찍 퇴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강윤서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죠. 뭐 그런 것까지 저에게 이야기하고 일찍 퇴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쿨한 이재용이 말했다. 식사 약속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 캠벨 CEO와 함께 있던데 그분하고요? 아니요. 대표님 휴무인데 딱 봐도 바쁜 사람 같지는 않고 오랜만에 동해에서 함께 식사나 할 거 하고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앞에 차 준비할 테니 조금 뒤에 봐요. 이재용은 최대한 진정하려 애쓰며 빠르게 대답했고 휙 일어나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이재용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윤서는 피식 웃어 보였다. 그날 둘은 뭔가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동해의 한적한 포장마차에서 평화롭게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때요? 강윤서가 말했다. 뭐가요? 이재용이 말했다. 괜찮은 저와 오랜만에 한적하게 데이트하는 거요. 데이트요? 우리 사이에 데이트가 어딨어요. 함께 이야기를 뭐 나누는 모든 것이 업무죠. 춘달이네요. 그럼 앞으로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요. 아니요, 지금은 데이트가 맞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러브라인이네요. 자, 요즘 언론과 정계가 아주 시끄러운데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사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윤서 씨가 회사 경영권을 위임받지 않으신다면 김보경 CFO에게 경영권을 넘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외부에서 고용하는 건 어떠세요? 아니요. 단순한 CEO는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만 해도 외부 고용 CEO는 1년이 넘게 걸릴 겁니다. 사실 정계와 여론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이재용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HF만 몰두하는 것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가장 알맞은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양다리를 하고 있는 거죠. AL그룹의 최고 수장이 이재용인데 이제 AL그룹 모순이 있지. 알아서 돌려주라. 나는 지금 AL그룹으로 수장으로 만든 헤븐 파운데이션 천국재단을 운영하느라 지금 바쁘다. 그래서 이거는 넘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이재용의 결단이었고요. 네. 또 어디 쪽일까요? 일주일 뒤 결국 이재용은 김보경 CFO에게 CEO 자리를 권하였는데 놀랍게도 김보경은 강하게 CEO 자리를 거부하였다. 심지어 CEO 자리에는 강윤서 비서가 적격이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기존의 야욕이 있다는 소문과는 다르게 반응하자 이재용은 깜짝 놀랐다. 날씨가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결국 이재용은 석 달 동안의 설득 끝에 강윤서를 CEO로 위임하는 것에 성공했다. AL그룹의 CEO 자리를 강윤서에게 위임한 후 정계와 언론, 여론은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 서로 기업의 자율권을 침탈하고 정권의 욕심만을 위해 대한민국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인류 기업을 탄생시킨
세계 영향력 1위 이재용을 쫓아냈다며 말이다. 이재용의 행보 때문이었는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른 이재용을 내쫓은 정규와 언론들은 세계적인 비판에 시달렸고 이재용을 영입하려는 국가와 기업이 많아졌다. 또한 이재용을 옹호하는 기사와 글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도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재용이 HF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스위스 생모리츠 엥가딘 산맥에는 이재용이 겨울마다 가는 별장이 있었다. 그곳에서 머스크와 최민식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와 최민식 기사 그리고 이재용이 함께 위스키를 나눠 마시고 있었다. 최민식 기사는 이제 이사님이죠. 그들은 이재용의 행보와 선택들에 대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대국들의 비판과 여러 의혹을 한 번에 없애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5개월 뒤 이재용은 강윤수와 비밀리에 약혼을 했다. 야, 거기서 러브라인 강윤서 씨랑 약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비밀리예요, 비밀리. 왜냐면은 이게 내부적으로 니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최민식 이사에게 커피를 2번이나 뿜었던 날 둘 사이에 불꽃이 생겨났고 이윽고 불이 붙어버린 것이다. 이재용 그날 강윤수와 미묘한 분위기 속에 동해의 포장마차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재용 만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으며 또 이재용은 또 이제 만취는 하네요. 그날 강윤서에게 밤을 전화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애틋하고 섬세하고 가장 따뜻하게 서로를 아껴주지만 또 업무적인 관계는 유지했다는 이제 중요한 파트였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재단의 설립에 대한 얘기였고 3장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10가지 이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그 문제가 10가지 축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10가지 해결하면서 10가지 축복이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에 만들어진 세계 최대 다국적 재단은 테러 단체와 해적도 대부분 소멸시켰는데 이재용은 주들에게 한 가지 설득을 했다. 여기까지 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AU에서는 아니요. 아프리카에 만들어진 세계 최대 다국적 재단은 테러 단체와 해적도 대부분 소멸시켰는데 이재용은 주들에게 한 가지 설득을 했다. 그 설득은 HF에 참여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군대를 의지에 따라 아프리카에 주둔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내전이 지금 굉장히 많고 현재도 많죠. 네. 그리고 뭐 아덴만도 그렇고 뭐 해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HF가 뭐 어떻게 보면 그 주 활약 무대가 아프리카가 되잖아. 맞아. 그래서 아프리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고 양질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기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쏠리게 되면은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 해적지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거기 거주민들이 할 일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지 개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알기로도 어부가 실제로 이걸 내가 고증할 때 어부였대 다 해적이. 일반 어부였다가 배가 있잖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AK 들고 그냥 해적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왕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들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 잔혹해지는 거지 점점. 먹고 살 수만 있다면은 굳이 해적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인데.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차관을 했구나. 차관을 해서 이재용이 뭐라고 주들을 설득하냐면 주도는 그 뭐야? 주도는 이제 아프리카 연합 수장인데 아까 전에 그 생각공원에서 와서 그렇죠. 울었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설득을 어떻게 하냐면 이재용이 그냥 여기다가 아프리카에다가 전 세계 군대를 다 주둔시켜라 했을 때 그때 아프리카 이제 국민들이 우리 지금 식민지화 되는 거냐, 우리 영토에서 뭐 하는 거냐 해서 우리 주권이 있다 해서 아프리카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재용 설득해. 아니야. 오히려 다국적군을 다 섞어버리면 아무도 싸우질 못해. 싸우는 건 순간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여기다 차라리 무료로 그냥 주둔하라고 해. 공짜로 보호받고 우리 개발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미국인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헤븐 파운데이션은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 영국 할 것이 다 참여했거든요. 모든 그 해당되는 그 군들이 다 거기 차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HF는 헤븐 파운데이션은 아랍, 아프리카,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진정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연합의 탄생이었다고. 맞아. 그리고 세계 질서와 정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은 어떠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었다. 맞아. HF는
여러 논란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10가지 사업을 착실히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시대에서 이유 분쟁이 없어지는 거지. 그치.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공산당이랑 민주국가랑 섞인다는 거거든. 그렇지. 연합으로. HF 파운데이션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화의 운동이 시작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평화의 시작입니다. 연합의 시작이고 지구가. 그래서 8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여러 기술적인 진보도 이루어지고 뭐 유튜브에서 이제 HF 파운데이션 TV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다 오픈을 해. 그래서 전 세계와 이제 그 공유를 하는 거지. 그래서 84페이지로 왔습니다. HF는 우선 연구되어야 할 의료 기술에 관하여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1위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분야는 나노 로봇 치료 기술 분야였다. 2위는 주머니 기법 치료 기술이었다. 삼성전자는 레이저를 활용한 나노 공정을 바탕으로 나노 로봇 산업을 선포하였다. 삼성전자는 초고성능 나노 현미경을 개발했고 평범한 크기를 제어하듯 나노 입자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었다. 쉽게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을 겨우 맥주잔 하나만큼 크기로 만들 수 있었다. 엄청난 기술이네요. 맥주잔 크기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크기를 상상한다면 엄청난 나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나노 로봇에서는 나노 크기의 다양한 부품과 기능이 내장되었다. 나노 로봇은 인체 내에 좋지 않은 세포와 물질을 구분하여 파괴하는 방식이었으며 새롭게 확장이 필요한 세포에 활력을 주어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심어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편 전 세계의 대표적인 콘돔 회사인 유니더스 또한 의료 기술에 투자했고 HP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이 바로 2위 기술인 주머니 기법 치료였다. HP는 그 헤븐 프로젝트. 인간에게 주머니를 이식하여 장기간에 걸쳐 혈액량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이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몸의 에너지 공급량을 높여 약물 투입에 의한 부작용을 낮추고 장시간 질병들과 사투를 벌이기 위해 유리하였다. 주머니 속에는 더욱 자유롭게 유전자 수를 수정하거나 돌연변이 세포를 파괴할 수 있었으며 노화 세포를 신생아 세포로 대체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의료 기술은 생각지도 못하게 세계 최고의 나노 공정을 갖춘 전자회사와 세계 최대 콘돔 회사가 주축이 되어 발전해 나갔다. 어떻게 보면은 이 10가지 발전 중에 뭐 의료를 지금 예로 들었는데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제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소설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책으로 이제 감안해 주시고 들어봐 주시고 전 세계의 10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두뇌들이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 두뇌를 맞대니까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장애를 극복시킨다든지 이런 물, 식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착착착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4장입니다. 4장. 몇 페이지죠? 4장. 내가 내 책을 안 가져왔어. 4장은 111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빌리언데이? 나는 왜 110페이지라고 안 나오지? 아니 4장은 110페이지가 아닌데 4장 좀 건너뛰었어. 그래서 110페이지 나왔나? 이재용은 눈을 강렬하게 빛내며 작심한 듯 이야기했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전쟁은 영혼의 의미 없는 파멸이고 불공평은 세계 인구의 딱 절반이 느끼는 본능적인 상처입니다. 유엔에서 더 훌륭하게 이러한 상처를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저 한 명도 굶지 않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저처럼 낯가림이 있고 별거 아닌 존재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굶는 사람을 없앨 수 있을까 감히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돈을 거머쥐는 것보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인류애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희생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만든 것이 바로 헤븐 파운데이션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마약왕은 이곳에 불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전쟁 광 또한 이곳에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역사가 그러했듯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그 혁명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거부감으로 제가 그 혁명가로서 죽을 수 있다면 역사가 그러했듯 저는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라진다면 누군가 다시 그 혁명가가 되어줄 겁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누군가가 팔다리가 있는 저보다 더 빠르게 걷고 저보다 더 힘든 일을 해낼 때의 모습을 본 행복감은 저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곤경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가치였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재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좀 생각 차관을 잘한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 거의 뭐 신급으로 이제 떠받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은 전 세계를 통합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잖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부처님, 뭐 예를 들면 뭐 모든 사람들 중에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전 세계를 통합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메리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통합하고 있나요? 못합니다. 중국이 있는데. 근데 이재용이 전 세계를 통합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UN, 그 심지어 지금 막 제수하면서 이제 지저스의 이제 그 발음을 이제 제수하면서 이제 이재용 거의 신급으로 이제 받들어지니까 이제 유엔에서 이제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 독재 국가가 아니라 독재 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재용을 끌어와가지고 청문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렇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그런데 전 세계는 이 유엔과 다르게 하나둘 그 이재용의 마음에 이런 진심 어린 마음에 설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장으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15페이지입니다. 네. 자, 피고인 이재용. 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뭐 일단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할 수 있는 것조차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최민식이 말했다. 그렇다면 마약은요? 어느 정도의 통제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소렐이 말했다. 국제사회 수장들의 동의와 공감이 없는 변화는 방어태세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마틴 소렐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옳고 옳지 않음을 아는 교육이 필요하죠. 저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팔이 부러진다는 것을 교육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재용이 말했다. 그 옳고 그름은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틴 소렐이 말했다. 역사가요. 이미 저희 EH 기반 인공지능이 인류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역사적 부분들을 찾아냈고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여러 차례의 AI 재판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이재용이 말했다. EHAI가 뭐라고 하던가요? 자본주의가 틀렸다고 합니까? 공산주의가 틀렸다고 합니까? 한낱 AI에게 인류의 가치와 방향성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AI 파시즘을 경계해야 한다고요. 마틴 소렐이 말했다.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하물며 저희 셋도 다른데요. 이거 참 지구가 침략이라도 당해야 하나로 뭉치려나요? 이재용이 말했다. 안 그래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재단장님을 뵙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식이 말했다. 거기서는 또 왜죠? 제가 외계인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까? 아주 무관하시진 않으시죠? 이 속도라면 지구 자체가 외계 행성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재용이 걱정스러운 헛웃음을 날렸다. 한편 미국이 대선 기간이 다가왔고 각 대통령 후보가 HF를 생각하는 방향과 공약이 완전히 달랐다. HF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와 HF를 국제기관의 예하로 두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민 또한 격변해가는 지구의 모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HF 지지자들과 HF가 인류의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HF 반대자들이 각각 대립하였다. 뭐 이렇게 좀 지구가 이분법화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역사상 이렇게 이재용 같은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이재용이 도마 위에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HF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이 팔다리가 없어. 난 팔다리가 있어. 근데 이 장애인이 나보다 더 빨라.
더 능률이 좋아. 왜냐면은 그 각국의 기술 첨단 기술들이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 진보가 진짜 뭐 근데 솔직히 그 뭐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닌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기술이 예를 들어서 30년의 기술과 50년의 기술, 뭐 70년, 100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불과 뭐 예를 들면 10년 전의 기술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 이거 경쟁하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경쟁이 아니라 그냥 모든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기술을 융합시켜서 합치는 거야. 근데 융합하면 융합할 때 그 자기가 참여도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경쟁이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경쟁이 붙으니까 이게 더 팍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진보들이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생각 거꾸로 한 거야. 자기만의 숨겨서 기술이 아니라. 자, 118페이지 읽겠습니다. 한 달 전 이재용은 세계의 다양한 부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들은 피땀 흘린 노력과 성실함으로 얻은 부와 권력의 도움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본인들을 떠나기 시작한 이유가 HF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기사 내용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로펌을 구성하여 HF를 상대로 대형 소송까지 한 것이었다. HF 법무팀과 고소인들은 로펌 측이 사전 미팅을 진행했다. 상대방의 로펌 측은 확고했고 이에 따라 재판 심의까지 가게 되었다. 판사 앞에 두고 HF 측 법무팀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상대 측이 이야기하는 HF가 편의와 안정을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았던 노력의 대가가 사라졌고 이에 지금까지 노력을 산출하고 배우자 또는 애인을 잃은 슬픔과 상실을 보상하라는 것이 실로 재판장님께서는 있을 수 있는 법적 다툼의 소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복권 당첨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니 유죄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HF의 법무팀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은 복권을 구매하는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판사님, HF의 변호인은 전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비유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균형은 어느 한쪽이 유리한 상황에서 다른 한쪽을 말려 죽이지 않아야 지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지금 HF는 자본주의 질서를 방해하고 본인들이 가진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자본주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 HF의 영향으로 헤어졌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는 무형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HF 측 변호사가 말했다. 현재 이별을 통보한 연인들이 모두 최근 HF의 일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로 시작된 그 이제 소송일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 이제 왜 이 부분을 이제 짚었냐면은 이 전 세계 모든 똑똑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뭐 자기 나라에서 이제 1등, 2등 하는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지. 근데 예를 들면 3, 4등, 10등, 50등, 100등 하는 기업은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왜냐면 기술 차이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몇십 년, 몇백 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예를 들면 이제 뭐 50등 하는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뭐 좀 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이미 뭐 아웃 오브 지구가 된 거야. 기술력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안 끼면 죽어. 그러니까 안 끼면 죽으니까 안 끼면 어떻게 보면 독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기술 독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지금 재판 장면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부호들이 내 돈이 많으니까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젊고 이쁜 여자들 나한테 다 이제 사귀자고 하고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다 떠났다는 거야. 나를 이제 거들떠를 안 봐. 내 돈이 많은데도 왜 그런 건가 하니 다들 먹고 살만 해줬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부호 옆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해서 그 부호 입장에서 내가 이걸 가치를 누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니들이 다 뺏어갔다. 이런 나의 그 자긍심, 자부심을 해서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50등, 70등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의미 있는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좀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제 체크를 했고요. 자, 124페이지입니다. 이제 HF를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들어갑니다. 한참 당황했던 이재용은 이내 대답했다. 잠시만 어디? 124페이지. 124페이지. 제일 밑에. 한참 당황했던 이재용은 이내 대답했다. 그렇네요.
저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네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멋지게 대답하고 싶지만 사실 급하게 생각해낸 게 그나마 가까운 듯 합니다. 그거라도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용이 말했다. 네, 좋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날 방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인 것 같네요. 유치하죠? 이재용이 말했다. 그렇게 큰일을 하시는 분이라니 대단해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 꿈 정도는 다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많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죠. 새들이 잘 날아다닐 수 있어야 하고 앵두나무가 시들지 않게 잘 자라야 하고 사람은 서로 증오가 없는 세상이 필요하잖아요. 이재용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다는 듯 창밖의 진한 풍경만을 바라보았다. 이재용은 그렇게 7개국을 국가를 다니며 비슷한 질문만 하였고 그녀들은 모두 같은 결과를 말했다. 이제 HF 소속이 된 그녀들은 무엇인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는다 하였다. 그 안도감은 그녀들이 돈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HF에서 찾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얼마 후 주요 선진국들의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열렸다. 원고는 피고에게 엄청난 액수를 배상을 요구했고 HF가 앞으로 역차별에 대한 시정안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용은 재판 도중 마지막 변론에서 자신을 직접 변호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아까 그 부호들이 자기들이랑 헤어졌던 여자가 7명이 있었는데 이재용이 다 만나봅니다. 도대체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제안을 해요. 다. 한 명 한 명한테 만나서 엄청난 재산을 줄 테니까 HF의 일원으로서 떠날래요? 라고. 그러니까 HF 일원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헤븐 파운데이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헤븐 파운데이션의 일원이 되는 순간 기본적인 건 이제 보존을 받지만 본인도 경제 활동에 하는 약간 그 기독교로 따지면 11조처럼 자신의 수익의 일부를 HF에 다 환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HF에 대한 보존도 받지만 그만큼 자기가 버는 수익의 대부분을 HF에 환원시키는 건데 내가 그럼 HF의 일원이 되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약간 느낌일 수도 있어요. 사이비적인 느낌. 그래서 그 HF에 들어왔던 그 부호들이랑 소송을 걸었던 부호들이랑 헤어졌던 여성들이 다 HF 일원이어서 이제 HF 수장으로서 이재용이 다 만난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어떻게 나는지 판결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126페이지 밑쪽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참 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선고합니다. HF와 본인의 적극적인 반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무죄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점, 또한 원고 측 전 연인들이 오히려 원고들을 역으로 고소하며 본인들의 자유적인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무죄라고 편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이재용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해당 재판은 전 세계에서 많은 기사거리가 되었으며 다양한 논평이 나타났다. 무죄 판결은 났지만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명분도 어쩌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재용은 크게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HF에서 HFR의 기관장과 전체 임원 회의를 했다. 이재용은 선의의 거대한 세력이 소수에게 반사 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했다. 또한 이재용은 재판에서 요구받았던 배상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HF에 의해 손해를 받는 어떠한 존재에 대한 분석반을 추가 신설하였다. 이 재판은 앞으로 벌어질 세계적인 변화에서 인류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시사하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호들이 요구한 배상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부호들한테 물어준 게 아니라 그냥 이재용이 그 2배에 달하는 돈으로 그냥 다른 기관을 설립해요.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HF 헤븐 파운데이션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헤븐 파운데이션 때문에 피해를 받는 어떠한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인류에 편의를 줬지만 이 스마트폰 때문에 누군가 분명히 피해보고 있다는 거. 그런 모순적인 존재를 찾아내는 기관을 설립했다는 거. 그게 분석. 그게 분석입니다. 분석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6장 혁신을 거듭하는 연구 성과와 발전 속도.
여기서 이제 그 이상적인 세상이 이제 되어가고 있어. 살짝 그 수상한 천국이 그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발전이 발전을 만들고. 그렇지. 연구가 연구를 만들고.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맞아요. 자, 129페이지. 근데 또 중간에 놓치고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분석반을 만들므로써 이재용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는 거지. 그렇지. 우리 때문에 뭔가 파시즘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경계하면서 나가는 거야. 129페이지. 129페이지 아닐 텐데. 199페이지 아닌가? 199. 아니 129. 바로 뒷장이야. 우리가 지금 127페이지 읽었고 128, 미안. 128, 129. 자, 제6장 혁신을 거듭하는 연구 성과 발전 속도. 자, 129페이지 좀 앞부분입니다. 농수산물의 소비가 터무니없이 줄어들면서 농수산물은 더 이상 식용의 목적이 아닌 관광과 방목의 목적이 더 커졌다. 다양한 방식으로 영양소 섭취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서서히 동물보호법이 많이 생겨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 동물보호법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고 야상에서도 동물 개체수가 매우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엄격한 통제가 없던 당시 식용을 위함이 아닌 그저 폭력적인 본능을 해소하기 위한 사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발달과 첨단 전자기기의 발달은 자연을 지켜주었다. 나무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거나 기업에서 종이를 사용하는 일이 아주 적어졌기 때문이다. 산림은 풍성해졌고 지구 곳곳은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건설사들은 원목의 느낌은 그대로 나지만 불에 타지 않는 인공 플라스틱 원목을 개발했다. 그리고 산림 개발을 기반으로 많은 관광지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데 경쟁이었다. 산림이 풍성해지면서 동물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는 세상은 채식주의자들과 동물보호운동가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 힘은 동물보호법 법안들이 쏟아져 내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였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회사들은 점차 경영이 어려워졌다. 많은 에너지 회사는 차세대 에너지인 원자력과 자기장, 수소 등의 에너지 연구 개발로 대부분 노선을 변경하였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요즘 시대의 가장 경쟁력이 높은 원자재는 유리와 플라스틱이었다. 세상을 첨단 도시로 꾸며주는 유리와 플라스틱, 신소재 등의 개발이 아주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다. 요 조금 읽어줄래? 그다음부터. 식품 제조업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식품의 제조보다는 식품 포장업이 더욱 발전했다. 수중, 지상, 응급, 전쟁, 우주 등의 환경에서 식품들은 더욱 장기간, 고열량으로 포장됐다. 그렇다고 육류나 자영업 등 음식점이 몰락하지는 않았다. 압도적으로 육류 섭취가 줄어들었긴 했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인의 식습관을 무시해도 건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마음 놓고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기는 슈가푸드족, 몸에 좋지 않아도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 슈가푸드족이 늘었다. 슈가푸드족은 제가 만들어낸 그냥 이야기입니다. 네네. 조어죠. 방산산업은 최고의 몰락기였다. 현재 기술이 팽창하는 시대에서 세계인이 공멸할 수 있는 무기와 기술들은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세계 곳곳에 존재했다. 이것은 지금과 정반대이긴 하네요. 지금 정반대입니다. 네, 지금 방산산업이 최고의 지금 주가를 달리고 지금 서로 싸우니까. 제가 봤을 때 서로 네. 모였을 땐 그러니까 서로 공멸할 수 있는 무기가 다 가지고 갖게 되면 굳이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플러스 평화적인데 이재용이 거기서 섬세하게 컨트롤까지 해가면서 하니까 엄청 이 세계가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7장 우주선의 판명. 자, 여기서부터 나는 뭐 갑자기 우주선? 이 우주선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벌써 1시간 10분이에요? 지금 한 반 정도 지금 커버를 했는데 네, 한번 끊고 이제 그 와우. 다음 화에서 왜냐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수정한 천국 전반부가 끝난 것 같았어. 나는 내 느낌적으로. 절반했네요. 그리고 후반부가 좀 공상 뭐 SF 그 영화 같은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도 물론 SF 영화 같은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는 이런 그 이제 소재들이나 인문학적인 게 들어가죠. 그런 게 좀 철학적인 얘기도 지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 팟캐스트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읽어보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회상되니까 저는 재밌었는데. 재밌어. 근데 어떻게 뭐 저희 리스너분들한테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만 참으시고.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멘탈 트레이닝 중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와 함께. 근데 이건 뭐 그냥 뭐 운동하시면서 뭐 출근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뭐 아니면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테니까. 댓글 메일 주시면 5건. 네. 그 이제 공짜로 이제 책을 받을 수 있는. 사인해서 주십니까? 사인은 무슨 내가 내 사인 무슨. 사인해서 주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댓글이 하나라도 달리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34화 여기까지 하고 34화에서 2부 진행하겠습니다. 수신 완료. 교신 끝.